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차피 연립이 안 된다 주식이 그쵸? 그래서 교점을 문자로 설정하는 것이 1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유형이 수월함수랑 과항함수랑 연립을 해놓은 케이스예요. 또 여러분들이 선작업을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교점을 미지수로 설정하는 거죠. 근데 이 미지수를 설정할 때 여러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항함수를 참고해서 미지수를 설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니까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라는 얘기죠.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손작업 해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초월 함수가 2개 이상 등장했어요. 이때는 위치 관계를 반드시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했는지, 대칭 이동했는지, 역함수 관계인지 등등의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미지수 설정한다고 해서 교점을 미지수로 설정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해당하는 곡선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미지수를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곡선의 대입인데 곡선에 대입을 했을 때 계산이 안 될 수 있어요. 연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되세요?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연립이 잘 되는 구조야, 안 되는 구조야? 안 되는 구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식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알파나 또는 베타끼리의 연립이 여전히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둘의 위치 관계가 예를 들어서 무슨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뭐 i는 x의 대칭인 역함수다 그러면 이 미지수를 설정한 교점들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추가로 확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괜찮니?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알파, 알파라고 잡을 건데요. 얘를 베타, 베타라고 잡느냐 문제를 좀 더 읽어보면 이 넓이가 30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럼 알파, 알파 잡았으니까 여기 알파고 베타, 베타 잡았으니까 여기 길이가 베타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 얼마예요?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구하면 돼. 구하면 되긴 합니다. 그쵸? 네. 알파, 베타라고 잡으시면 되는데 이 길이가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6루트 2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다함수를 참고해서 미지수를 설정하면 베타, 베타라고 잡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이 6이고 이만큼이 6일 거니까 그쵸? 네. 얘를 알파 플러스 6, 알파 플러스 6으로 이렇게 미지수 설정을 처음에 세팅을 딱 하시면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쉬워진다. 따라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30이다라고 잡으면 알파가 각각 얼마랑 얼마? 2랑 그 다음에 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됐죠? 네. 그치? 그런 상태에서 2,2라고 하는 거랑 8,8이라고 하는 거를 해당하는 곡선에다가 대입을 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요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할 거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잘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 혹시 안 되는 사람이 있었나요? 16번? 네. 이게 소공식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여기를 이제 AN으로 설정한다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 Q라고 하는 것이 3AN인데 얘를 제곱하면 얘랑 곱한 거랑 같다. 그 비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H의 제곱은 지금 현재 H라고 하는 게 얘거든요. 얘를 제곱하면 3AN이니까 이만큼이 현재 AN이고 따라서 이만큼이 3이다 라고 하는 걸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AN과 여기가 AN N 플러스 1이니까 등차수열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AN이라고 하는 거를 3n에 초항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다 라고 풀면 끝나는 겁니다. 이 문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중등기하 파트가
조금 자리가 안 잡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 그래픽이 뭘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해석하는데 한참 걸리셨을 텐데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라고 하는 구조는 네, 기본적으로 그 소공식이라고 하는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공식들을 보통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 h 잡고 여기 x 잡고 여기 y 잡고 여기 a 잡고 여기 b 잡아볼게요. 자, 직각 근데 여기도 직각인 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공식은 a제곱은 x 곱하기 자, 여기 전체 길이를 c라고 잡았을 때 x 곱하기 c다. 그 다음에 b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y 곱하기 c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가운데 h를 제곱한다 xy의 곱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제곱과 관련된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 a와 b를 곱한 거는 누구랑 같다? c랑 h랑 곱한 거랑 같다. 요게 이제 소공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4개 정도를 기억하실 수 있는데 추가로 이제 또 만들어내면 요거 두 개가 같은 c배라고 하는 모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a제곱과 b제곱의 b는 그냥 x 대 y의 b와 같다. 요것도 추가로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각의 이등분선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각을 이등분합니다. 그럼 여기를 a와 b라고 잡고 여기를 mn으로 잡을게요. 그럼 각을 이등분했을 때 다음과 같은 비례식이 성립하죠. 맞아요? 보통 이 내용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직각삼각형 안에서도 갑자기 비를 물어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황색은 번외편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얘기가 나왔으니까 출제될 수 있는 파토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요거는 이제 중선, 3중선, 4중선까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데 모양 비슷한데요. 얘는 중선이고 얘는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이 다릅니다. 이렇게 중점을 연결하면 우리가 중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때 역시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라고 잡고 이 길이를 M이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D라고 잡겠습니다. 이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배의 D제곱 플러스 M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을 또 하나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의 구조가 다 비슷해요. 주황색, 얘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시고 해당하는 공식을 잘 떠올려 주셔야 괜찮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각을 이등분했을 때 그 다음에 중선 정리 그리고 이거는 직각삼각형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얘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이 파토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사실 3중선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3중선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3등분선 정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조금 정확해지거든요. 역시 이제 동일하게 삼각형을 보고요. 여기를 정확하게 이제 3등분을 했을 때 요 길이 이렇게 이제 잡아볼게요. 여기 ABC, 수차 ABC 필요 없고 A, 여기 길이 B, 여기 길이 D.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 2대1인데 요만큼을 우리가 N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2대1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비율로 얘기했을 때 2대1인데요. 2대 1이라고 하는 비율을 나타내는데 요 길이를 그냥 우리는 n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를 n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중선 정리를 사실 2번 쓰면 돼요. 여기도 점점점점점 해서 연결을 해주면
요 노란색이 왼쪽 삼각형의 중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길이가 D라고 표현된 요 선이 이 삼각형의 중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선을 두 번 사용하면 되는데 언제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비율 2대1이라고 하는 거를요. 내분점에 해당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내분점 계산하듯이 1과 A를 곱하고 2와 B를 곱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중선 정리에서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제곱해서 더했다라고 하는 거에 착안을 하시면 1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B의 제곱은 자 여기까지 이제 좌변 만들었죠. 만드는 방법은 내분점 계산하듯이 대각선으로 곱하시면 되는 거야. 얘는 이제 2배의 D제곱 플러스 M제곱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냐면 요 숫자 두 개를 더한 3 곱하기 D의 제곱 플러스 이게 중 3등분선입니다. 3 곱하기 D의 제곱 플러스 요 숫자를 다 곱하세요. 이제 1, 2, 3이라고 하는 걸 다 곱하시면 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6 곱하기 N의 제곱이다. 요렇게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2대1이 아니라 뭐 M 대1이라든지 K 대1이라든지 확장이 됐을 때 또 성립하는 공식인데요. 보통 3등분선 또는 4등분선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고3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 중선 정리까지만 하부수의 중선 정리까지만 등장을 하고요. 이제 저학년으로 내려가면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뒤져보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는 4등분선의 정리와 관련된 질문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시중교재에서는 정석이나 기타 다른 난이도가 있는 문제집 안에서 이제 3등분선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수록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중선 정리라고 하는 것만 타이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등분선에 대해서 모두 만족하는 케이스가 원래 수학 안에 있습니다. 정리가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중선 1대 1일 때, 2대 1일 때, 3대 1일 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고등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이 일반을 한번 시켜드리면 이번에는 여기를 K대 1로 내분을 했다고 치고요. 우리가 이 길이 A 잡고 이 길이 B 잡고 이 길이 D 잡고 실제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대각선으로 곱한다 그랬죠? 1 곱하기 A의 제곱 K 곱하기 B의 제곱은 1과 K를 더하셔서 1 플러스 K의 D제곱 and 1K,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 모두 곱해서 1K, K 플러스 1 and X의 제곱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 그러면 중선 정리든 3등분선이든 4등분선이든 이해를 하신 거고요. 이 내용은 다 모르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건 꼭 연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18번 18번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바로 접근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쉽게 출제된 문제긴 한데 프라임 x 2차 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프라임 x는 1차 함수가 되겠죠. 요런 건 문제를 읽을 때 계속 코멘트를 달고 문제를 읽어 나가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다시 돌아오지 마시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로 읽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정보들은 다 표기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수가 A라고 했기 때문에 A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시작할 거라 얘를 미분하게 되면 2AX 즉 개수는 2A일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코멘트를 달아놓고 문제를 읽어 나가도록 하세요. 제발. 그랬을 때 자,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그러면
기본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1차 함수를 접어 올렸기 때문에 무슨 모양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V 형태의 그림이 나올 거죠. 맞아요? 또는 이 A라고 하는 것이 음수여도 마찬가지로 봐봐요. 이 1차 함수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됩니다. 얘를 접어 올리면 V자의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음수예요. 접어 올려보세요. V자의 형태가 나오겠죠. 따라서 V자 그래프가 이 2차 함수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놓고 물어보는 상황은 뭐일 때 최대입니까? 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둘이 접한다는 상황이겠죠. 보세요. 지금 현재 4x제곱에 플러스 5라고 하는 형태, 이런 아이인데요. V자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x가 1일 때 그래프의 대칭축이 x가 1일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프라임 1이라고 하는 것이 0이다. 이런 정보예요. 되세요? 자, 두 가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 두 가지. fx는 2차인데요. 2차인데 그래프의 대칭축이 1입니다. 요런 그림 하나 떠올려 주시고 and 그렇다면 그 1이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프라임 값이 얼마다? 0이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당연한 건데 평소에 관찰과 사고라고 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사람들은 문제를 읽으면서 정보가 팍팍팍 눈에 들어오는 거고요. 계산 위주로 수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읽어도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전달하는지 한참 있다가 떠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또 프라임이 0이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프라임에다가 1 대입하면 0이구나. 자, 얘를 함수값의 측면으로 이해한다. 함수값으로 이해한다. 괜찮아?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당연한 얘기잖아. 대입해서 1이다, 아니 대입하면 0이다라는 한 걸 프라임에다가 1 대입하면 0이다라고 하는 함수값의 그런 관점으로 이해한다. 이건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수준의 해석인 거야. 고등학교 3학년은 제발 여기서 어떤 내용을 떠올려 주셔야 된다 그랬냐면 인수정리라고 하는 내용을 떠올려 주세요. 이거는 극한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가 수렴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리미트 x는 a라고 하는 걸 여기에다가 적용해서 fa가 0인 것 같다 하지 말고 fx가 누구를 x-a를 인수로 갖는구나 라고 바로 가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대입해서 0이구나 해서 멈추지 마시고 인수 정리를 꼭 떠올려 주세요. 됐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 잘 세팅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우리 1차 함수예요. 그 1차 함수인데 x-1이라고 하는 걸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됐니? 그러니까 프라임 x의 그래프는 여기 1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거나 또는 이런 그래프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괜찮니? 그리고 두 가지 다 접어 올리면 그냥 V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V자 그래프를 놓고 2차 함수보다 V자 그래프가 아래에 있어야 된다. 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값 물어봤어요. A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 A는 지금 현재 누구냐면 1차 함수의 기울기입니다. 그쵸? 기울기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울기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수보다는 양수가 더 크니까. 그러나 얘는 접어 올렸기 때문에 사실 A가 양수나 음수나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고 기울기가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건 V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좁아진다라고 하는 상황이겠죠. 맞아요? 기울기가 크기를 바란다는 건 V자의 폭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좁아질 수 있을까요? 접할 때까지 좁아질 수 있겠죠. 맞아요? 2차 함수랑 V자가 접하는 순간이 최대일 거 아니야. 괜찮지? 이런 걸 제발 느낌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배운 개념 안에서 배운 용어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얘들아 2차 함수의 개수가 a야. a가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건 2차 함수 입장에서도 뭐야? 폭이 좁아진다라고 배우잖아. 처음에 중3 때부터 배우는 내용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이 절대값 프라임 x도 결국 v 형태네. 근데 a가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건 저 v의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겠지. 맞아? 배운 개념과 배운 용어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해석할 버릇하세요. 감각으로 가지 마시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요 2차 함수 있죠? 그리고 선생님 이 직선은 결국 인수정리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네, 2a의 x-1이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얘가. 괜찮아요? 아니 1차고 1차는 인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소린데 그게 1이라며. 그럼 식도 바로 만들어지겠죠. 됐어? 그럼 접어 올렸고 지금 현재 이 a가 최대라고 했으니까 a는 양수라고 생각하면 이쪽 식은 뭐가 되겠어요? 이쪽 식은 접어 올린 거니까 마이너스 2a x-1이라고 하는 애랑 이 2차 함수랑 뭐 하면 된다고? 접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판별식 0 쓰세요. 그럼 a 값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이 문제가 걸렸다. 나는 문제를 풀 때 걸렸다. 물론 걸릴 수 있어요. 걸릴 수 있는데 문제를 국어로 읽지 말고 제발 읽으면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정보들은 다 코멘트를 달고서 문제를 읽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남은 기간 동안 대략 한 87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작업인 거야. 지금부터는 물론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측이 필요해요. 특히 2등급에서 3등급 사이를 달리고 있다. 그러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문제를 푸는 거 플러스 엄밀성, 정밀성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하는 거. 보통 정확하게 풀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정확하게 푼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암산하지 말라는 겁니까?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쓰라는 겁니까? 뭔가 애매하잖아 기준이. 그게 뭐냐 하면 문장 안에 들어있는 수학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과연 a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생각할 거냐. 여기서 a가 분명히 개수야 라고 말해준단 말이야. 그걸 미분한다 그랬으면 a는 기울기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럼 기울기가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V자 형태야. 그러니까 폭이 좁아진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하는 형태로 읽어내는 것. 저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9번. 자, 너무 이렇게 쉽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말해주세요. 그냥 바로 패스할게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집합 문제, 여러분들 다 시험 보고 오신 내용입니다. 자, 이 A와 B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면 그래서 그냥 딱 요 I만 놓고 보면 부등식과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수업할 때 반드시 그러니까 어떠한 유형이냐면 부등식 플러스 유형 집합 부등식과 집합이 결합된 이 구조가 나오면 뭐 되게 쉬운 내용이긴 한데요. 반드시 수직선이라고 하는 걸 그려서 풀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고3한테는 꼭 저렇게 풀어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긴 한데 연상이 잘 안 되실 때는 부등식을 수직선 위에다가 표현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을 수직선 위에다가 표현할 건데 교집합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느낌은 뭐냐 하면 교집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느낌은 뭐냐 하면 이런 형태나 또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이 아이의 여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왜? 해야 되는 상황이 이런 상황. 그런데 이제 여기가 A1, A2, B1, B2인지 아니면 여기가 B1, B2, 여기가 A1, A2인지 따져야 되는 게 하나, 둘. 자, A1, A2에 B1, B2인지 A1, A2에 B1, B2인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사건을 보신다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서 여사건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A1, A2가 이렇고 B1, B2가 이러한 경우 하나 따지고 B1, B2가 이렇고 A1, A2가 이러한 경우 하나 따져주시면 돼요. 맞아? 결국 뭐냐 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숫자 6개 중에서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숫자가 6개 들어있죠? 그 중에 몇 개 뽑으면 돼요? 그냥 차례대로? 4개 뽑으면 돼요. 얘도 6 컴비네이션 4가 되고요. 얘도 6 컴비네이션 4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뭡니까? 네,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중에 2개 또 6개 중에 2개잖아요. 그쵸? 6개 중에 2개를 뽑아서 하나는 A1, 하나는 A2라고 잡으면 되는 거고. 이해해요? 또 하나는 B1이랑 B2 잡으면 됩니다. 그치? 혹시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선생님 중복조합 아닌가요? 네, 그 위에 문제를 보시면 그냥 카드 2장을 뽑아서 라고 나왔기 때문에 중복조합 문제는 아닌 거고요. 됐어? 그래서 1 마이너스 답은 6 컴비네이션 2를 2번 곱하고 문제 기가 막히게 얘도 6 컴비네이션 2거든요. 그래서 약분하면서 답이 나오겠죠. 되시나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주로 다루었던 집합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부등식과 집합을 결합해서 출제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수직선을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사건이 잘 연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수능 날에서. 내 말은 여사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떠오른다는 게 아니라 여사건을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복잡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걸 수직선 안에서. 그러면 얘네들의 대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B1과 A2 사이의 관계를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수직선 위에 그려서 각각의 경우 1번 상황, 2번 상황, 3번 상황, 4번 상황을 치밀하게 조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거 15분의 2를 뺐으니까 15분의 13,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형 문제를 풀면서 가장 당혹스럽고 가장 유니크한 문제가 20번입니다. 보시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정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더한 거랑 곱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얘네 둘이 더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x제곱 플러스 3x가 나와서 여기서 우리 fx x제곱 플러스 1 and gx 3x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아싸 경신 같은 문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적분을 딱 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3분의 14가 나와요. 3분의 14가 나오죠? 보기에 2번에 3분의 13이 있습니다. 시발. 됐으니. 다 똑같은 패턴일 거예요. 그죠? 이 풀이는 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실수에서 fx랑 gx의 대소관계는 가와 같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야 이거 거기 갖다 놓으면 되는데? 여기다 해 여기. 이거 하나. 거기 끝에 가지 말고 일로 와. 여기도 해. 그 줄넘기 해야 되는데 그거 두 발 동시에 점프해서 넘어가야 돼. 얘랑 얘랑의 위치관계를 생각해보면 교점이 2개야. 그렇지 않아? 답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3분의 14 답이 없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랑의 위치관계를 생각해봐야 되겠다. 연립을 합니다. 맙소사 둘이 교점이 있었네. 그 다음에 GG.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패턴은 그럼 얘가 fx가 아니고 얘가 gx가 아닌가?
곱해서 얘 나오고 더해서 얘 나오는 fx랑 gx를 나보고 찾으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찾지? 아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하는 친구들. 아 그래. 그럼 gx를 없애자. gx를 이거 마이너스 fx라고 넣고 여기다가 대입해야지.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c가 어떻게 돼요? fx. fx를 뭐 간단하게 그냥 f라고 표현할게요. f에다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f. 호기롭게 여기까지 쓰죠? 아닌갑다. 전개해서 f 구해야지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제 근의 공식 20번에서 설마 아닌가 하다. 이렇게 돼요. 그치? 자, 요 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hx라고 하는, 자, fx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얘는 유니크한 거야. 문제 제시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건데,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로 문제를 바꿔볼게. fx는 x제곱 플러스 1이 맞아요.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애는 3x 마이너스 1이 맞아요. 이건 문제를 바꾼 거야, 얘들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hx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f가 g보다 클 때는 fx를 고르고요. f가 g보다 작을 때는 gx를 골라라. 이런 류의 문제들은 한 번쯤 풀어봤을 거예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큰 쪽을 골라라. 됐어요? 이런 류의 문제를 풀어본다니까? x제곱 플러스 1. 자, 그래프 이렇게 나와있고요. 여기가 이제 0인데 연립하면 1과 2라고 하는 것의 교점을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좀 넣을게요. 여기가 0인데요. 1이라고 하는 포인트와 2라고 하는 포인트를 지나는 이러한 직선. 아씨, 여기 1, 여기 이렇게. 지금 이러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 차원들은. 그쵸? 여기서 둘 중에 큰 쪽을 골라라 라고 하는 메시지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1이라고 하는 포인트까지는 누구를 골라줘요? 2차 함수를 골라주고 1과 2 사이에서는 1차 함수를 골라주고 다시 2를 넘어가면 2차 함수를 골라줘서 그 다음에 문제 뭐 미분 불가능이냐 뭐 연속이냐 아니면 적분하냐 이런 등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풀 수 있다는 거죠. 되세요? 얘는 그거야. 두 함수가 있는데 이 fx랑 gx가 있는데 fx랑 gx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표현해드린 노란색이 누가 되는 거냐면 fx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얘가 fx가 되는 거고 여기 밑에 깔려있는 직선 다시 2차 엔드 직선 얘가 누구냐면 gx입니다. 이 문제. 그래야 f가 g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가의 조건도 만족되고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 두 개로만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나가 되고요. 둘이 곱하면 다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교점이 있네.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미지가 난 그래도 2차 함수를 fx, 1차 함수를 gx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 이미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지금 불편하신 건데 2차 함수와 1차 함수로 형성된 문제는 맞지만 각 구간마다 fx와 gx가 서로 정의되는 내용이 다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0부터 1까지는 주황색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1을 적분하시고요. 1부터 2까지는 위에 있는 게 누구냐면 현재 1차 함수가 위에 있는 거죠. 1차 함수 3x 마이너스 얘를 적분하셔서 둘이 더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못 풀만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장에서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쭉 문제를 푸시는 것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20번, 21번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과제도 있잖아요. 20번, 21번, 29번, 30번 정도에 해당하는 거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역시 1번부터 4번까지 2점짜리랑 4번이 이제 3점짜리인데 요거를 다 제외하고 나머지 22문제를 과제로 나눠드리고 있죠. 얘를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실제 수능 날도 마찬가지로 이 4개의 문제는 항상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중간에 궁금한데 이러고 들춰보면 끝나는 겁니다. 궁금한데 그러면서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괜히 오기가 발생했죠. 내가 20번을 못 풀어? 막 이러면서 싸워요 문제랑. 제발 부탁인데 시험장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시험장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시험장에서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서 공부해. 문제랑 싸워. 그리고 막 인생에 대해서 막 회의를 느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마지막에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문제 중에서 몇 문제만 푼다? 2문제만 푼다예요. 그래도 1등급은 나와. 이 앞에까지 다 풀고 7번, 8번에서 틀린다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세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지금 저 앞에 계산 실수하지 말라는 뜻이지. 네?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문제는 다 컨트롤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요 4문제 안에서 내가 2문제만 공략한다는데 접근했다가 발 담궜다가 망했다 싶으면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시라고. 그리고 21번과 30번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니 여러분들이 21번, 30번도 보시긴 하겠지만 빨리 포기하세요. 찍을 수 있어. 21번은 찍을 수라도 있는데 이 뒤에 건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21번은 어렵게 나올 거니까 빨리 포기하시고 문제를 보시지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고 오히려 29번 또는 30번 또는 20번 중에서 2문제를 선택해서 푼다. 아니면 이제 반대로 올해 수능에서 30번이 더 어렵게 나오고 21번이 쉽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가늠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올해 21번도 어려웠죠. 수열인데 여기까지 다 썼어. 약간 경우의 수처럼 문제를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경우의 수처럼 문제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해당하는 문제를 특정 상황으로 분류를 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분류하신 다음에 각 케이스마다 경우의 수를 꼼꼼하게 따져주잖아요.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게 문제를 만들어준 게 A3가 2고 A6가 19가 되도록 하는 초항을 다 잡아라 이거에서 자 함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선생님이 조건에 대해서 분리가 된 조건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라 그랬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대소가 중요하구나 그 명령을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 따라서 대소에 따라 상황을 나누어 푼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의상 A1이라고 하는 걸 A라고 표현할 거고 A2라고 하는 걸 B라고 표현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A와 B 사이의 대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1번 A와 B라고 하는 거를 이러한 대소로 우리가 보자. 여기서도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보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야. 자, 이러한 상태라면 때 구체적으로 써보겠습니다. 여기 A와 B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 이런 표현을 하겠으니까 2A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얘가 지금 현재 얼마? 2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항을 쓰려면 다시 누구랑 누구 사이의 대소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B랑 이 사이의 대수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번 B가
2보다 작을 때와 2번 b가 2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4번만 하시면 돼요. 실화냐? 신발이라고요? b가 2보다 작다라고 하는 상황을 들여다봅시다, 얘들아. b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야. 지금 어쨌든 이러한 상태인데 그 b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다시 그 다음 i는 누가 되겠어요? 여기에 2배 2b 플러스 2가 되겠죠. A4라고 하는 i는 2b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지? 네. 그 다음에 2랑 2b 플러스 2랑 비교는 이제 가능해집니다. 무조건 A4가 커요. 누군가 같은 2한테 누군가를 더해주잖아. 그치? 맞아요? 진짜 맞아요? b가 만약에 음수면 어떡하지? b가 음수면? b가 음수일 수 있나요? 얘들아? 야 얘가 음수야. 얘도 음수야. 더해서 2가 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b는 양수인 게 확실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얘가 큰 거고, 그러면 A5라고 하는 애는 다시 얘한테 2배 해주고 더하시는 거니까 2b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이게 있잖아, 시험장에서 설마 이렇게 상황을 나누어서 푸는 문제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도를 못할 뿐이지, 사실상 그냥 무식하게 접근하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 됐니? 네. 그래서 힘도 필요해요.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도. 여전히 얘가 더 크죠? 따라서 A6이라고 하는 애는 요거에 2배를 해주시고 4b 플러스 4에다가 얘를 더하니까 6b 플러스 10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 얘는 2로 잡고요. n데 6번은 19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얘를 풀어주시면 b라고 하는 건 얼마? 2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내가 설정한 b는 2보다 작거나 같다에 정확히 부합되는 i가 나왔기 때문에 더 진행을 하셔서 a 값도 확보를 하시면 되겠죠. 됐어? 네. 여기 더해서 2라며 b가 2분의 3이면 2분의 1이니까 a는 얼마? 4분의 1로 하겠죠. 그냥 요 작업만 4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 풀 수 있는 문제. 오케이? 자, 두 번째 갑시다. b가 2보다 크다. 그러면 A4라고 하는 애는 누가 나오냐? b가 커요. 클 때는 그냥 둘이 더하면 b 플러스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역시 대소관계 확실하니까 b를 더했고요. b가 음수일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된다 그랬지? b가 음수면 요게 2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A5라고 하는 건 얘가 작고 얘가 큰 거니까 얘한테 2배해서 4를 더하시면 b 플러스 6 나오고요. A6이라고 하는 애는 얘한테 2배 하시고 더하시는 거죠. 3b에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것이 19가 나와서 b는 얼마 나옵니까? 3이라고 하는 것이다. 역시 요 범위에 부합되는 i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a가 3이다. 그러면 b가 3이다. 그러면 a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답은 얘랑 둘이 더한 게 답이에요. 네. 더 선생님은 더 진행했죠, 당연히. 반대 경우에 대해서. 근데 둘 다 오류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봐요. 두 번째,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는, 크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셔요. 이때. 그러면 이제 시작이 A, B 이렇게 시작했고요. A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누가 되냐면 A 플러스 B가 됩니다. 얘가 지금 현재 2라고 하는 값인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질 텐데 어쨌든 B랑 2 사이의 대소를 우리가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B라고 하는 게 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A4라고 하는 애는 b가 작은 거니까 작을 때는 2배하고 더하라 그랬죠? 2b 플러스 2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야. B가 음수일 수 있나? B가 음수일 수 있나? 있어요. B가 음수여도요. 어차피 A가 큰 거기 때문에 얘가 엄청 큰 플러스라면 둘이 더해서 2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B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다시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정이 좀 길다 뿐이야. 여러 가지 상황을 나누어야 되는 것 뿐이지 연산 자체는 겁나 간단하잖아. 그냥 덧셈만 이쁘게 잘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B가 0보다 작을 때와 B가 0보다 클 때를 나누어서 풉니다. B가 0보다 작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B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랑 얘랑의 대소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게 작아지는 쪽이라 이쪽이 더 큰 쪽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더하라 그랬죠. A5는 2B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럼 2B 플러스 2랑 2B 플러스 4는 얘가 작은 거기 때문에 2배 해주고 더하라 그랬죠. 따라서 A6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4B 플러스 4한테 얘를 더하니까 6B 플러스 8이 되겠죠. 얘가 19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B값이 얼마 됩니까? 6분의 11 나와서 5, 6. 됐니? 자, 그러면 B가 양수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B가 양수다. B가 양수면 얘랑 얘 사이의 대소가 오히려 2가 작은 케이스니까 얘한테 2배 하시고 더하시면 됩니다. A5는 2배 하시면 4 더하기 2 해서 6. 그러면 그 다음에 6는 또 2배해서 더하실 거니까 6B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19에 그럼 B는 얼마 나옵니까? 2분의 3 나오죠. 됐니? 네. 자, P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 and B가 0보다 큰 상황. 그래서 B는 2분의 3 괜찮네요? 그럼 B가 2분의 3이면 A는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 나와서 안 돼. 5, 6. A가 지금 크다 그랬으니까. 괜찮니?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B라고 하는 것이 2보다 크다. 이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어렵게 나왔다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경우를 나누어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올해 수련해서 어렵게 나올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관점과 조금 핀트는 안 맞습니다. 경우를 나누는 거라. 그럼 이번에는 B가 더 크다라고 하는 상태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여러분? B가 더 크다. 2보다 크다. 자, B가 2보다 큰 상황. 잘 생각해봐. 이거 할 필요 없다. A가 그래. 얘가 2보다 커지면 얘는 2보다 더 큰 건데 둘이 더해서 2가 안 나오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냥 똑같이 풀었어요, 선생님도. 뭐 머리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경우를 나누어서 쭉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풀이가 여러분들 불편하시고 어색할 수 있어요. 상황을 나누어서 A가 누가 뭐 큰지 아니면 B가 누구보다 큰지 작은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직접 써내려간다. 이게 약해요. 문과생들도 그렇고 이과생들도 그렇고 요즘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켜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적절한 상황을 나열해서 푸는 것들이 좀 약하신데 수능 날은 용기를 내세요. 수능 날은. 자꾸 마음속에 이렇게 푸는 게 아닐 거야. 이렇게 길지 않을 거야. 이런 메시지가 들어오면 아니야 맞아.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겸손하게 풀어요. 자, 그 다음에 20 몇 번까지 건너뛰면 될까요? 20 뭐 해드릴까? 27번 해드릴까? 27번 안 해드려도 돼요? 아 뭐라고 말해줘. 25번이요? 네 25번. 뭐요? 안 해주세요. 아니야 해드려야 돼요.
뭔가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 아씨. 이거 코사인 뭐지? 코사인. 맞아요. 이거 왜 안 되지? 고소. 쉬었다 해요. 어? 쉬었다 해요. 기계가 아니야. 어려운 거 하기 전에 쉬었다 해요. 아니야. 안 해도 될 것 같아. 안 해도 돼? 진짜야? 알겠어. 해야 되면 말해, 다른 친구들. 27번엔 28번엔 콧방귀 끼지 말고. 괜찮아? 28번? 진짜? 말해야 돼? 자, 29번. 20을 생각보다. 27번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 어렵지 않았어요? 자꾸 낚으려고. 자, 이거 왜 삐뚤어진 거 같지? 그치?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왜 그러지? 이것 때문에 그런가? 아닌데? 모르겠다. 왜 그러지? 이걸 건드려서. 네.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상자 A, B, C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게 상자 A, B, C 안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 and 공의 색깔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어려운 거야라고 말하면서도 약간 위화감이 들긴 하는데 정말 이게 어렵나? 나는 올해 6평에서 나왔던 29번의 중복조합 문제 가형에서 나왔던 거 그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공의 개수랑 공의 색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의 요소를 생각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치? 선생님이 보통 애들이랑 얘기할 때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변하는 값이 2개 이상이면 사람은 사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우리는 그냥 평민이잖아. 막 천재, 수재, 영재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평민이잖아. 변수가 2개면 힘들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둘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근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자 A, B, C 안에 공의 개수를 먼저 쭉 나열을 하고 그리고 색깔을 고려한다 하시던지 아니면 공의 색깔을 먼저 항목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상자 안에 공의 개수를 카운트 하시던지 둘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더 편할까라고 하는 걸 고려해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의 개수를 먼저 카운팅한다고 칩시다. 상자 ABC에 10개의 공을 가지고 ABC에 10개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 합쳐서 10이라고 하는 값이 되도록 모든 상황을 쭉 나열한다고 치자. 괜찮니? 그러면 어디서부터? 622부터 왜냐하면 2개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상자 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를 622부터 큰 숫자부터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줄이고 여기 하나 줄이고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얘 4만 들고 얘 4만 들고 둘 또는 4만 들고 3만 들고 3 됐니? 여기까지 우리가 쓸 수 있다고 맞아? 네. 그 다음에 자리를 바꾸는 것도 물론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 봐봐요. 요 4개 중에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비 역시 3개 중에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비 여기 3개 중에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비를 논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봐봐 내가 그 이유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433이라고 하는 숫자를 볼 때는 여러분들 이 433이라고 하는 숫자의 순서를 바꿀 때 3가지라고만 대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지금 현재 A라는 상자, B라는 상자, C라는 상자에
하나는 4개, 하나는 3개, 하나는 3개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433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뀌었을 때, 즉 B에다가 4개 또는 C에다가 4개, 즉 3가지 경우만 고려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안에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의 B가 달라져 버리면 같은 3이라도 다른 모양이 될 거란 말이야. 이해하니? 흰색 2개에다가 검은색 하나 이렇게 잡은 거랑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이라고 잡으면 다른 케이스가 된다고. 그래서 복잡하다라는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색깔까지 다 고려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리를 배열을 해야 되는 문제이구나. 괜찮아? 그래서 생각을 바꿔봤어. 나도 이렇게 풀었어 처음에. 여기 요 경우를 딱 접하면서 아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닌가 보다. 그럼 색깔을 먼저 정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흰색과 검은색이 있어요. 흰색이 많아, 검은색이 많아. 검은색이 많지. 네. 그래서 나는 흰색에 초점을 맞춰서 색깔부터 정할 거야. 흰색이 4개, 꽝개, 꽝개.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검은색은 채워주기만 하면 되잖아. 네. 그치? 흰색이 3개에 여기 하나에 꽝개, 2개에 2개에 꽝개, 2개에 1개에 1개. 이렇게 이제 들어간 상황을 보자는 거야. 그러면 일단 400으로 세팅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가 나옵니다. 곱하기 검은색이 몇 개 있어요? 6개죠. A와 B와 C라고 하는 상자 합쳐서 6개만 만들어내면 돼요. 중복조합 보이세요 이제? 그런데 B는 2개 이상, C도 2개 이상 채워야죠. 맞아요? 네. B가 2개 이상, C가 2개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2개 빼고 2개 빼서 4개를 미리 빼버리면 3H 얼마 되는 거예요? 3H2가 되는 거죠. 끝이에요. 이 작업만 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해하세요? B에 2개 이상, C에 2개 이상 넣어야 한다. 그럼 이렇게 세팅하는 경우 몇 가지예요? 6가지죠. 네. 곱하기에 B에는 1개 이상 넣어야 되고, 왜냐하면 상자에 2개, 적어도 2개는 공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럼 C에는 2개 이상이란 자, 총 몇 개? 3개를 먼저 빼고 시작하는 거니까 3H 얼마 되는 거예요? 3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둘둘 0이니까 요렇게 세팅하는 게 3가지에다가 이미 2개 만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C만 2개 이상이다 라고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개 빼니까 3H 얼마 되는 거예요? 4 되는 거고. 요렇게 세팅하는 경우 3가지. B에 1개 이상, C도 1개 이상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3H 4가 되는 거죠. 됐어요? 곱해서 더하시면 168가지가 나와요. 괜찮니? 별로 어려운 아이디어가 아니야. 어? 그냥 이런 거지. 선생님 문제를 딱 보고 흰색부터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못했어. 시험장에서 그런 생각이 바로 안 떠오를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서 내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공의 개수랑 상자 안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랑 그 다음에 색깔의 B가 되는 건데 시도를 해봐야지. 29번이니까 앞에서 우리가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했고 한 30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우리가 킬러 문제에 도전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공의 개수를 먼저? 아니다. 그러면 색깔 먼저? 어차피 흰색, 검은색 딱 2가지밖에 없으니. 근데 여기에 흰색과 검은색과 파란색 이지랄 해버리면 그냥 포기하는 게 빠르겠지. 너무 복잡해지잖아. 어떤 뉘앙스냐면 흰색을 먼저 넣으면 그때는 검은색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잊어도 되는 거야. 나머지를 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 흰색과 검은색이라고 하는 2가지 요소 중에 하나의 요소는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거야. 흰색을 넣었어. 이제 남은 건 검은색밖에 없으니 알아서 색깔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개수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하지? 자, 이 30번을 보자.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얘들아 30번에서 3차 함수의 그래프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그리고 이제 조건 가와 나와 같은 경우에 이제 제시문이 주어져 있는데 이 제시문을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적당한 그래프의 개형을 잡는 거야. 지금 실근이 2개라고 나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실근 하나랑 중근 하나를 가질 수도 있지. 그 안에서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보자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케이스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현재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상태로 놓고 보고 1과 3이 근이잖아. 그러니까 1과 3과 알파라고 하는 형태로 일단 접근을 해보자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조건 나를 보면 1의 오른쪽에서 1 이상일 때 프라임이 0이 되는 즉 극점이 한 개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가능한 케이스는 이런 꼴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다라고 치면 1의 오른쪽에 극대와 극소 두 개가 존재하니까 조건 나를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근 하나에 그 다음에 중근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능한 그래프가 두 가지일 텐데 이 경우에 1, 3, 1, 3이라고 하는 형태를 써서 보면 1의 오른쪽에 극대와 극소 프라임이 0이 되는 순간이 두 개 존재해서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나의 1에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등호에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 포함 극소 하나 이렇게 프라임이 0이 되는 순간이 두 개가 존재해.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모두 조건 나를 만족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적당한 그래프를 찾았으면 이제 gx는 절대값 fx 곱하기 fa-x라고 하는 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그 i에 대해서 미분 불가능한 점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어. 얘가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는 어떨 때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떨 때냐면 x축과 교차할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교점 중에는 접점도 있고 교차하는 점도 있다. 두 개를 좀 양분해서 생각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접어 올렸을 때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x축을 통과하는 아이. 근데 이때 통과할 때 접하면서 통과할 수도 있고 그냥 통과할 수도 있는데 접어 올렸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은 그냥 통과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고 그랬고 보통 연습을 많이 했던 구조는 이런 아이지.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보라 그랬어? y는 fx랑 y는 a 삼수함수 사이에 교차점에 주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마찬가지로 fx-gx의 미분 불가능한 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y는 fx랑 y는 gx 그래프에 역시 서로 교차하는 점에 주목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단 말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는 x축과 교차하는 점인데 접하면서 통과하는 거 말고 그냥 통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주어진 문제는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어. 자, 여기까지 일단 생각해보자. fx는 알파가 1과 3이라고 하는 걸 근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것은 a에다가 x-알파에 x-1에 x-3인 거야. 다항함수기 때문에 인수분해 가능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본 거고 그 i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게 교차하는 포인트에서는 미분 불가능하다 그랬지. 그런데 이 i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x축과 만나는 그 포인트에서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접하거나 또는 접하면서 통과하거나 이런 얘기고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교차하는 케이스는 인수분해 했을 때 인수의 지수가 얼마일 때를 말하는 거야? 1일 때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gx라고 하는 i가 있는데 이 gx가 인수분해 했을 때 x-알파, x-베타의 제곱, x-감마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통과하는 포인트는 알파라고 하는 포인트만 통과하는 거거든. 이해하니? 얘는 접하는 순간이고 얘는 접하면서 통과하는 순간이라 전체적으로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는 x-알파에 대해서만, x가 알파인 순간에 대해서만 미분 불가능해져. 이해했니? 그러면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이 i를 인수분해 했을 때 모든 인수에 대해서 얘의 지수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된다? 2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지. 괜찮아? 자, 그럼 보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식 fx랑 f의 a-x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fx와 f의 a-x라고 하는 이 식 사이의 관계는 무엇일까? 연습 많이 했지? 둘을 더했을 때 x와 a-를 더했을 때 a라고 한다는 표현 값이 나온다는 건 x는 어디에 대칭이라는 소리야? 여기에 대칭 이동을 했어요. 이런 의미. 괜찮아? 자, 그럼 연결을 해볼게. 대칭 이동한 식을 갖다가 곱한 거야. 근데 fx가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3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중간에 x는 2분의 a라고 하는 포인트를 기점으로 여기를 기점으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선생님이 그거를 알파라고 하는 애를 대칭 이동한 i를 알파 프라임이라고 보고 1이라고 하는 i를 대칭 이동한 i를 1 프라임이라고 보고 3이라고 하는 걸 대칭 이동한 i를 3 프라임이라고 본다면 지금 주어진 식은 gx라고 하는 식은 최고차한 계수 a의 x-알파, x-1, x-3 and 얘를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계수는 아마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알파를 대칭 이동한 알파 프라임과 1이라고 하는 것을 대칭 이동한 1 프라임이라고 하는 i와 3이라고 하는 걸 대칭 이동한 3의 프라임 이렇게 볼 수 있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1 프라임과 3 프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색하다면 1을 대칭 이동한 i를 또 다른 문자로 설정해도 괜찮아. 뭐 예를 들어서 베타, 그 다음에 3을 대칭 이동한 것을 감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자리는 베타와 3을 대칭 이동한 i는 감마 이런 구조로 한번 보자는 거지. 됐니? 자, 그리고 또 왜 계수가 마이너스 a가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자, 여러분 얘를 대칭 이동해봐. 2분의 a라고 하는 포인트를 기점으로 대칭 이동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바뀔 거야. 됐니? 그럼 최고차의 계수가 a라고 쳤을 때 지금 주황색으로 나타낸 i는 계수가 마이너스 a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약간 x축에 대칭한 그런 구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건데 중요한 건 인수의 지수가 모두 다 2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 인수의 지수는 다 2 이상이란 말이지. 그래야 절대값을 씌웠을 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거든. 맞아?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x-알파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있고 x-1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서 또 등장을 해야 되고 x-3이라고 하는 인수도 이 안에서 등장해야 돼. 그래야 얘도 제곱되고 얘도 제곱되고 얘도 제곱되거든. 못해도 2개 이상이라고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각각의 인수가 이 뒤에서 다시 한번 중복돼서 나와야 그래야 해당하는 인수가 2개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이해하니?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어? 알파 프라임과 베타와 감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대로 여전히 누구다? 알파 하나, 1 하나, 3 하나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지수가 2 이상이 되는 형태를 만족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얘네들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인 거야. 괜찮아?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은 2분의 a라고 하는 x는 2분의 a라고 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했다 그랬잖아. 그치? 그 두 가지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일단 알파는 얼마여야 되고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a라고 하는 건 누구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자, 한번 들여다보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칠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플러스 1이고 여기 3이야. 간격이 같아. 그리고 2분의 a라고 하는 걸 1에다가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을 대칭했을 때 3이 되고 3을 대칭 이동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고 1은 대칭의 축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서 결국 여기 뒤에 있는 인수가 똑같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면서 전체 인수의 지수가 2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소리야. 괜찮니?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실 수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겁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G에다가 질문 자체가 4a인데 a가 현재 2이기 때문에 G8이라고 하는 거를 f의 0과 f의 8로 나눠주세요. 이게 문제야. 됐니? 그러면 f의 0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얘가 마이너스 1인 상태라 0을 대입해 보시면 x의 플러스 1에 x의 마이너스 1에 x의 마이너스 3의 앞에 개수 a가 붙은 거니까 0 대입하시면 얼마 되는 거예요? 3a라고 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f8과 g8이라고 그랬는데 g8 같은 경우에는 f8의 제곱이야. 거기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고 보면 되고 어차피 얘가 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과 같은 거라서 결국에 gx라고 하는 i는 절대값의 마이너스 a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지금 이게 결론이거든. 괜찮니? 그 다음에 절대값이 치워져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 무시해 주시면 결국 a제곱부터 이거의 전체 제곱인 거야. 얘는 a부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하나씩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분자에 a가 남고 얘랑 약분하게 되면 그 결과가 x 마이너스 알파인데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 거기에다가 8 집어넣은 거라 8 플러스 1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거든. 그럼 a라고 하는 것과 a라고 하는 거 약분하고 여기 9니까 3, 3 잡고 3, 7, 5라고 하는 값을 곱하면 정답은 105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괜찮니?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일 거야. 자,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지금 주어진 fx가 인수분해가 됐어. 그치? 그러면 인수의 지수가 1일 때는 어떻게 돼? 그냥 x축을 통과하지. 2, 4, 6, 8 짝수일 때는 어떻게 돼? 접하지. 접하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미분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3, 5, 7이라고 하는 홀수들은 접하면서 통과하는데 역시 절대값을 씌우면 미분 가능한 포인트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각각의 모든 인수들에 대하여 지수가 2 이상이면 되는구나. 여기에 하나씩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 대칭이동에서 만들어낸 식으로부터 x-알파 하나, 1 하나, 3 하나를 그대로 만들어내면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려면 결국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온다. 대칭축을 정 가운데다 만들어줘야 되고 중점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 3과 마이너스 1, 즉 알파를 마이너스 1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정리합시다.